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28쪽에 있는 동기발전기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기전력, 전기를 일으키는 힘. 그렇죠? 기전력, 전기를 일으키는 힘. 어디를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저번 시간에 동기발전기의 전기자권선은 Y결선으로 되어 있다. 계좌는 이제 옆에 따로 이렇게 계좌가 있죠. 계좌가 IF고 저번 시간에 한 거를 복습해 보면은 여기 직류 전원을 넣어주는데 이 직류 전원은 직류 평복권 발전기를 전원으로 사용하고 또 조금 작은 곳에는 직류 분권 발전기를 사용한다. 직류 전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 전자석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 계좌 전자석을 만들어 주는데 직류 전자석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있고 전기자에서 나오는 유도 기전력은 전기를 일으키는 힘. 그러면은 요 하나의 상의 유도 기전력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상평행일 땐 여기도 물론 2죠. 여기도 2. 여기도 마찬가지 2입니다. 이럴 때 유도 기전력은 얼마인가? 근데 간단합니다. 여기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안 써 있는데 식이 순서가 틀려요. 저희는 4.44 F 파이 N, F는 주파수고 자속이고 그 다음에 N이고, 그런데 이 자속은 여기서 나가는 자속이 얼마나 많느냐 이런 뜻이고, 그런데 이 유도 기전력은 암기할 때는 이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최신 핸드폰이 새로 나왔습니다. 2020년에 444 폰입니다. 444 폰 이렇게 444 폰이고, KW는 권선계수예요. 우리 권선은 이 동기발전기는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절권과 분포권 계수를 했는데 단절권 계수 곱하기 분포권 계수를 해가지고 주어집니다. 권선 계수는 얼마라고 주어지고 이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는 444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444폰. 근데 이거 나오면은 제가 여기서 예를 여긴 예를 안 드러나는데 이거 시험 나오면 잘 못 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식이 좀 복잡해요. 그게 이거 어려워합니다. 근데 쉽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새로 나온 444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면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식은 꼭 또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공부한 것에 전기 기기를 크게 나누면 직류기하고 교류기를 나누고 교류기에는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기기기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1. 직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류기. 이 교류기에서 또 갈라져 나가면은 여기 지금 설명이 있지만 동기기, 유도기, 변압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류기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죠. 반도체를 이용해서. 그래서 전기기기 시험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 영역입니다. 가끔 가다가 여기 이제 다른 영역이 들어갔다 빠졌다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기기는 이 5가지 영역인데 이 교류기의 유도 기전력 인을 이코로 444 폰이라 했어요. 444 폰에 그 다음에 권속계수 이렇게 KW를 한다. 유도기도 교류기잖아요. 우리가 쓰는 유도 전동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변압기도 인을 이코로 444 폰이에요. 그러니까
이 444폰을 외운다는 것은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요 세 개에 나오는 것을 다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동기기에서 나오고 어떤 때는 유도기에서도 식이 나오고 어떤 때는 변압기에서도 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식은 다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 책에 있는 거를 뒤로 한번 가보면은 유도기는 164쪽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야 되니까요. 164쪽 164쪽 오케이. 그러면 유도전동기 이론에서 쭉 내려서 보니까 여기도 있네. 유도기전력의 유도기전력 E는 얼마입니까? 444폰 여기 있죠? 이건 권선계수고 444폰입니다. 이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렇고 이게 지금 어디에 나면은 오디오 영역에 와 있죠? 우리가 아직 공부는 했지만 유도전동기의 영역에 와 있고 유도전동기에도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겠습니다. 페이지 이동을 하는데 이번엔 145쪽 145쪽에 가서 보니까 변압기 이번에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이론에서도 유도기전력 444폰이 또 나왔습니다. 444폰이 또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 최신 핸드폰인 444폰으로 암기하자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앞에서 그 하나 암기한 것을 동기발전기에서 444폰 하나 외워두면은 이 식은 유도기에서 쓸 수 있고 나중에 변압기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128쪽에 가겠습니다. 128쪽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도록 하고 자 전기자 반작용을 합시다. 우리 전기자 반작용을요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무조건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우리 직육에서 104쪽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냥 여기서 넘어가기 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이쪽에 N가 있고 여기 이제 크게 좀 그리겠습니다. S가 있으면은 이름이 뭡니까? 자석이라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돼요? 계좌 또는 뭐라 했어요? 여자 또는 FIELD 차장 필드 예,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직육이나 교력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이렇게 이건 뭐죠?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직육에서는 전기자가 돌아가고 우리 아까 동기기에서는 회전 계좌형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회전 계좌형을 쓰는데 그림은 이렇게 그려놓고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자가 다른 걸로 돌려주는 거죠. 전기자가 이제 돌아갑니다. 전기자가 돌아가는데 전기자가 조금 돌아가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자속 파이가 있습니다. N에서 S로 자속 주자속이 가죠. 이 파이가 주자속입니다. 주된 자속이죠. 주된 자속, 뭐 글씨가 좀 이상했네. 주된 자속입니다. 주된 자속이고 파이 완이 갑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자가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가 여기 전류가 생기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전류가 생기는데 이 전류의 흐름, 전기자의 전류가 생겨서 전기가 빠져나가는데 플러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은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꼭 필연적으로 자장이 생깁니다. 뭐가 생깁니까? 자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장이 생기는데 누가 쳐내 무슨 법칙이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무슨 말하면은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깁니까? 자장이 생기는데 나사를 돌리는 오른쪽으로 자장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앙페르의 오른나사 전류와
자장의 방향. 요거 1. 전류와 자장의 방향.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 필연 쪽으로 뭐 생기냐면은 자장이 생기는 겁니다. 자장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자장이 이건 여기 주전자소를 파이 1이라면은 여기는 파이 2가 되겠죠. 이 파이 1이 흐르는데 파이 1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파이 2의 방향은 주된 자속의 자속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깁니다. 또 이쪽 방향은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생겨요. 이쪽과 같은 방향으로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보면은 전기자에서 생긴 전류자 자속이 주자속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이건 방해하죠. 방해하거나 증가시키는 현상. 전기자의 반작용. 전기자에서 생긴 자장이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생기죠. 전기자 전류에 의해 생긴 전기자에서 생긴 자속이 주자속의 흐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현상. 전기자 반작용.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생기는 반작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쁘지만 필연적으로 생긴다 그랬어요. 나쁘지만 필연적으로 생긴다. 회전기계는 다 생깁니다. 직류기계, 이게 직류기에서 설명했어요. 직류기나 동기기나 앞뒤에 나오는 유도기나 뭐 다 이런 전기자 반작용이 생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으셨고 그 다음에는 어떤 주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기자 반작용으로 해서 세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세 가지 현상이 무슨 작용이냐면은 교차 자화작용. 교차작용에는 동기발전기의 저항부와 위상의 차이가 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연결하면은 기전력과 전류가 동위상이 되는데 이때 전기자 전류에 있는 기자력과 주자속이 직각이 되는 현상이라서 직각이 되는 현상. 감자작용은 자속을 감소시키는, 무슨 자속을 감하면은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뭐냐면은 감자작용인데, 동기발전기에 리액터 부하를 연결하면 코일성, 리액터는 우리가 전기에서는 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일 연결하면은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늦은 위상이 된다. 우리 전기 이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 전압이 B가 걸려 있으면은 전류가 흐르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류가 흐르면서 어지럽다 그랬어요. 어지러우니까 파형을 측정해 보니까 전압의 파형이 있을 때, 이게 전압 파형입니다. 전류의 파형은 90도 느리다. 이게 전류의 파형입니다. 이렇게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늦은 위상이 된다. 코일 성분에서는 이럴 때 우리는 감자작용이 나타난다. 이제 실질적인 부하가는 이제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된다. 증자작용은 여기 빠졌는데 뭐가 빠졌어요? 주자속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거는 부하에 콘덴서 부하를 걸으면은 우리 전기 이론에서 배우는데, 전압을 걸으면은 여기에 IC 전류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콘덴서를 빨리 건너뛰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림을 기본 파형을 그리면은 전압 파형이, 이런 전압 파형이 있을 때 전류 파형은 이것보다 90도 앞선, 크기는 작지만 90도 앞선 이런 전류가 흐른다. 이건 전류 파형입니다. 이건 전압 파형이고, 이럴 때 증자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다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저항부하를 연결했을 때는 교차자화작용, 횡축 반작용을 해서 기자력과 주자속이 직각이 되는 현상이고, 감자작용은 자속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하고 코일 성분이고, 부하에 증자작용은 콘덴서 부하가 걸리면은 자속을 증가시키는 영역으로 한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시고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표를 만들었는데, 전기자 반작용이 또 뭔지 모르겠죠? 또 잊어버렸어요. 전기자 너무만 하면 잊어버립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 책에서는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NS가 있고 전기자가 있는데,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장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장이 발생하는데, 이 자속에 의해서 이 자속이 주자속, 여기에 있는 주자속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현상,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작용.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동위상일 때는 교차자화작용, 직축 반작용이죠. 전압보다 2분의 파이 뒤진 전류, 아까 리액터 부하입니다. 코일이라지. 리액터 부하는 코일입니다. 코일 성분에 부하했을 때는 감자작용, 그 다음에 콘덴서가 있을 때는 증자작용이고, 요거를 외워둬야 되는 게 같이 외워야 돼요. 전동기일 때는 요거는 직축 반작용을 갖고, 감자작용일 때는 전동기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갔다. 증가할 때 감소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을 한번 가겠습니다. 발전기의 출력. 동기발전기 한 상분의 출력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전기자 권선에서 생기는 겁니다. 무슨 결선을 했죠? Y결선이라 했어요. Y결선. 전기자 권선은 Y결선이다. 하나의 출력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내는 출력 P 싱크로노즈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출력은 얼마인가? 원래는 VI죠. 전체 출력은 VI인데, 다시 여기 기전력이 2니까 VI를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쓰냐면은 고루 EI라고 써야 되네요. EI라 쓰고, 요 걸리는 전압을 또 V라 그러면은 이건 이고루 E에다가 이고루 임피던스, 여기 내부 임피던스죠. 내부 임피던스 Z분의 여기를 V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 동기 발전기는 아까 집체만 하려는데 전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부 다 전기자 본선이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피던스 Z는 거의 다가 코어로 XS 코일 성분이에요. 저항 성분은 XS는 무엇보다 크냐면은 내부 저항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원래는 Z는 코어로 우리가 그 전기 이론에서 할 때는 뭐 R 플러스 J의 XL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R 성분이 워낙 작으니까 생략하고 XL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식에서는 이걸 다시 한번 쓰면은 여기 2에다가 그 다음에 Z 대신에 XL 써주고 V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붙여주냐면은 사인의 델타를 붙여주는데, 이 델타라는 거는 부하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델타가 밑에 조금 그렇습니다. 부하각이라고 했는데, 동기발전기는 내부 임피던스에 대해서 유동이동 위상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 위상차의 델타를 유도 기전력과 단자 전압의 각도 위상차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뭘 붙여주냐면 사인의 델타, 사인의 델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주고, 여긴 전력의 단위니까 출력의 단위니까 와트, 이렇게 발전기의 단위가 와트입니다. 발전기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이고 와트고,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주 나오진 편하는데 발전기의 단위는 와트다. 다 와트지 그러면 다른 것도 있느냐?
아닙니다. 변압기 같은 거는 볼트 암페어 또는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발전기는 와트 또는 킬로와트 또는 메가와트 이렇게 와트로 표시하고 변압기는 뭐로 표시한다고요? 볼트 암페어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식이 어렵죠. 식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식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형이 돼서 쓴 것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외워야죠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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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세 개가 있죠? 뭐가 하나, 둘 됩니까? 하나, 여기 또 있죠? 둘, 여기 세 개 있으니까 삼상 동기발전기의 출력은 요 식에다가 뭘만 곱했어요? 3만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요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식을 그냥 외우는 것 이렇게 이 I라고 쓰고 E는 이거로 뭐라 써야 됐어요? E는 그대로 써주고 I는 임피던스 Z분의 V고 Z는 거의 XL만 있으니까 XL분의 EV로 쓰고 부하각 사인의 델타 이렇게 외울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무리인가요? 아무튼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고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식만 외우면 좋은지 식만 외우면 좋은지 이렇게 유도 과정을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좋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외울 수 있으면 외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9쪽에 128쪽부터 동기발전기의 이론부터 해가지고 출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